자, 춘향전입니다. 춘향전은 판소리계 소설이고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제가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보시면 이 특징들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운문체고요. 원래는 이게 판소리였는데 이게 소설로 발달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운율이 남아있어요. 원래 판소리가 노래잖아요. 그래서 운율이 남아있고 그 운율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문체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두 번째가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중적 언어를 원래 제가 두 번째에 쓰는데 5번에 써놨어요. 아무튼 해학부터 설명을 하면, 해학이라는 건 웃음 짓게 하는 겁니다. 네, 웃기게 하는 거, 웃음 짓게 하는 거, 이런 걸 해학이라 그래요. 근데 이 해학을 드러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 첫 번째가 언어유희라는 게 있습니다. 말장난인데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 도치를 활용한 언어유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동음이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뭐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거 있죠? 요런 거는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예요. 발음의 유사성은 춘향전에는 없고 그 봉산탈춤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노세원님 뭐 요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가 있습니다. 근데 춘향전에는 없어요. 도치를 활용한 언어유희는 춘향전 뒷부분에 물 마른다 목 들여라, 원래 목 마른다 물 들여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바꾼 거죠. 뭐 그런 게 도치를 활용한 언어 유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장난들을 통해서 웃음을 짓게 한다. 선생님, 저는 웃음이 안 나는데 어떡하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옛날 개그다 보니까 웃음이 안 날 수 있죠. 네, 근데 여러분이 웃기냐 안 웃기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사람이 웃기려고 했는가? 요게 사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언어 유희. 두 번째는 과장과 열거. 이거는 웃음 짓게 하는 거의 기본입니다. 어떤 뭐 코미디나 개그나 사람을 웃기게 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들은 모두 과장과 열거를 가지고 있어요. 열거는 뭐 그렇다 쳐도 과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옛날부터 과장과 열거. 보통 과장과 열거가 이제 그 어디죠? 도망가는 부분 있죠? 그 수령들 도망가는 부분, 그 부분에 이제 열거가 가장 많이 쓰였어요. 그 부분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화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이것도 대부분은 양반들이나 이런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웃기는 겁니다. 원래 양반들은 이제 되게 점잖아야 되고 뭐 이렇게 위엄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촐싹촐싹 된다 거나 이러면 이제 그게 좀 평민들이 봤을 때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웃음은 절대 좋은 웃음은 아니겠죠. 예. 근데 이 해학이라는 게 무조건 대상을 비판적으로만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예. 풍자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학과 풍자가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반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때는 해학과 풍자가 같이 쓰여요. 왜냐면 양반들을 조롱하고 싶거든, 놀리고 싶거든, 이게 평민들의 마음이거든. 그래서 해학과 풍자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희화화가 있고요. 풍자는 대상을 비꼬는 거, 비판하는 거, 이런 걸 풍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편집자용 논평이 있습니다. 1인극인 판소리의 특성. 이게 판소리가 1인극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노래하고 이야기 들려주고, 그러니까 서술자 역할도 하고 인물의 역할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소설로 가져오다 보니 그런 문장이 많다는 거죠.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 그리고 서술자가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서 자기에 대해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 사건에 대한 논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데렐라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대요. 이거는 이야기잖아요. 스토리잖아, 스토리.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참 불쌍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논평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논평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가가. 그런 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편집자적 논평인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 그래서 학교에서 알려주십니다. 선생님들이 여기 편집자적 논평이 쓰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외워두세요. 네,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내신에서는 맞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중적인 언어가 쓰였다. 양반의 언어인 한자어와 평민의 언어인 비속어가 함께 쓰였다. 뭐 이게 너무 뭐랄까요? 너무 이렇게 그럼 뭐 평민들은 맨날 비속어만 쓰나? 뭐 그렇게 너무 이렇게 단적으로 일반화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양반들이 비속어를 이제 안 쓰려고 좀 덜 쓰려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랬던 건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왜 이 작품에는 양반의 언어와 평민의 언어가 둘 다 등장하느냐? 평민과 양반이 함께 향유하던 문학이다. 판소리도 마찬가지고 판소리의 소설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평민의 언어와 양반의 언어가 함께 등장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걸 판소리의 소설의 특징이라고 했지만 판소리도 다 똑같아요. 요 4번만 빼고. 판소리도. 그래서 이게 춘향 전이니까 판소리의 소설인 거고요. 춘향 가 이러면 판소리예요. 아시겠죠? 사실 하나가 더 있긴 한데 6번째가 있긴 합니다. 뭐냐면 발전 과정이 있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 설화, 근원설화가 판소리로 발달이 되고 판소리가 판소리계 소설로, 판소리계 소설이 안 보이는데 빨간색이라, 판소리계 소설이 신소설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도 알아두셔야 되고, 근원설화 이거 좀 써야 되는데 이걸 옆으로 보내볼게요. 자, 근원설화 뭐가 있느냐? 어떤 설화들이 모여서 이제 춘향전이 되느냐? 신원설화.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쓰세요. 신원설화라는 건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설화들 중에 어떤 원한을 풀어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모여서 이제 춘향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관탈민녀설화. 관탈민녀설화는 관리가 민간인 여자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설화입니다. 뭐 꼭 민간인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그 사람의 여자를 뺏으려고 하는 거, 이걸 관탈민녀설화라고 해요. 이건 진짜 뿌리가 깊습니다. 이 관탈민녀는. 네. 우리나라에도 도미의처 설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이라는 왕이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 이거는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있는데, 그 다윗 왕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한참 후에 그 부하의 부인을 뺏으려고 부하를 일부러 죽을 수밖에 없는 전장으로 보냅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그게 성경이니까 뭐 기원전 막 몇백 년일 텐데, 몇천 년인가? 네, 아무튼 그럴 텐데 그게 이제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뿌리 깊은 그런 설화예요. 관탈민녀설화. 여기서도 춘향이를 그 변사또가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뭐 신원설화, 관탈민녀설화, 애정설화, 뭐 이런 것, 암행어사설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근원설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모여서 판소리, 춘향가로 묶이고요. 이게 다시 춘향전으로, 그다음에 신소설에서는 이제 옥중화로 이렇게 발달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요 근원설화를. 근원설화 그래서 설명드린 거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을 볼게요. 본문을 보기 전에 앞부분의 줄거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라도 남원에 사는 퇴기, 기생이죠. 은퇴한 기생, 이런 뜻이에요. 퇴기 월매는 성참판과의 사이에서 춘향을 낳아 정성껏 기른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엄마는 천민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참판이니까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천민과 양반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조선 사회는 모계 사회예요. 모계 사회. 그러니까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전도 여러분 아시죠? 홍길동도 아버지는 그 홍판서예요. 판서. 심지어 판서야. 엄청 높은 벼슬에 있는 양반입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그 노비죠. 예. 그래서 홍길동도 노비가 되는 겁니다. 천민이 되는 거예요. 엄마의 신분을 따랐던 모계 사회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춘향이도 천민이에요. 성참판과의 사이에 춘향을 낳아 정성껏 기릅니다. 남원 부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남원 부사. 부사는 사또예요. 쉽게 말하면. 사또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아버지를 따라 한양에서 내려온 이몽룡은 남원은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단오날 경치를 구경하려고 광안루 오작교에 나왔습니다. 그네를 타러 나온 춘향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날로 둘은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자, 일단 이걸 보면 일단 얘네 둘 다 제정신이 아니죠. 뭐 춘향이는 멀쩡한데 이 누구지? 이몽룡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는 부부가 되려면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몽룡은 이제 자유연애 결혼을 한 거죠. 이런 게 사실은 그 당시에 여성들이 이 춘향전이라는 소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뭐냐면 이제 여자들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싫은 거지. 그것도 아빠가 이제 결혼하라고 하면 결혼하러 가서 처음 봐요. 남자를. 요새는 여러분 옷도 살 때 우리가 미리 모델 핏이랑 이런 거 다 보고 사잖아요. 옛날에는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누군지 몰라. 가면 거기서 만나.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라도 이 자유연애 결혼, 이건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어떤 간접 만족을 하는 거죠. 대리 만족. 그러던 어느 날 이몽룡의 아버지가 동부승지 교지를 받아, 자 이건 이제 중앙 정부로 진출을 합니다. 그 승진이에요, 승진. 동부승지 교지를 받아 가족이 모두 남원을 떠나고 이몽룡은 후일을 기약하며 춘향을 두고 한양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후 이제 남원 부사가 떠났으니까 새로 남원 부사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남원 부사로 이제 변학도가 온 거예요. 부임하고 춘향을 불러 수척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춘향은 정절을 지키려고 수척 요구를 거부하다가 옥에 갇혀 고초를 겪습니다. 이거는 제가 춘향전을 가르칠 때마다 얘기하지만 누가 제정신이 아닌 거냐? 춘향이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얘는 천민이에요. 기생의 딸이면 기생입니다. 네. 기생의 딸이면 기생이 돼야 돼요. 근데 정절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회로서는 이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긴 한데요. 그냥 재미로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박지원의 무슨 소설이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소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원래는 이 정절이라는 게 양반들한테만 좀 이렇게 요구되는 그런 덕목이었던 거예요. 근데 조선 후반이 되면서 후기가 되면서 이게 이제 너무 사회적으로 막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심해진 거죠. 그래서 평민들도 막 그걸 따르고 심지어 천민들까지도 무슨 정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양반들도, 그러니까 조선 초중반에는 뭐 정절을 못 지킨다고 해서 막 목숨을 뺏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해졌다는 거예요. 조선 후기로 되면서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막 남편이 죽으면 막 같이 죽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게 좀 심해진 게 조선 후기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소설도 춘향전이라는 소설도 이제 조선 후기에 나오다 보니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런 천민이 정절을 시키고자 한다, 이런 게 등장하지 않았겠는가? 아닌데 판소리에서도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데, 그죠? 네. 헛소리입니다. 네, 헛소리예요. 어쨌든
춘향은 정절을 지키려고 수정 요구를 거부하고 옥에 갇혀 고초를 겪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한편 한양으로 올라갔던 이몽룡은 전라도 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내려오는 길에 농부들로부터 남원의 변사또가 학정이라는 건 포악한 정치죠. 포악한 정치를 단어들 알아두세요. 일삼고 있다는 사실과 춘향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월매는 그 춘향이 엄마예요. 거린의 모습으로 내려온 이몽룡을 보고 실망합니다. 왜? 그러니까 이제 암행어사니까 자기의 정체를 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짓골을 하고 내려온 거죠. 근데 춘향 엄마는 그걸 보고 이제 실망해서 엄청 좀 이렇게 박대를 해요. 밥 달라고 해도 안 주고 막 그럽니다. 이몽룡과 함께 옥에 갇힌 춘향이를 보러 갑니다. 자, 드디어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춘향이를 이몽룡이 처음 만나는 장면. 그래서 이몽룡이 방자에게 성춘향을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자, 이제 방자가 성춘향한테 가가지고 너 도련님이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성춘향이 이야기를 합니다. 춘향이 말하기를 네 말이 당연하나 오늘이 단온 날이라. 여기서 네 말이 뭐냐면 왜 밖에 나와서 그네를 타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지금 남 보라고 네가 남자 홀리려고 지금 나와서 그네 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말은 집에서 타지 왜 밖에서 타느냐? 남자들 보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춘향이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말이 당연하나? 그래, 네 말이 맞아. 나 밖에 나와서 그네 탔어. 근데 오늘이 단오야. 비단 나쁜 일이야. 서리적이죠. 서리적 표현. 다른 집 처자들도 여기 와서 함께 그네를 탔을 뿐 아니라 서로 내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기생이 아니니 예사처녀를 함부로 부를 리도 없고 부른다 해도 갈 리도 없다. 요건 이제 뭐냐면 어머니가 기생이라고 해서 자기가 기생은 아니라는 건데 시대적인 생각과는 많이 동떨어진 생각이에요. 시대적으로는 이제 기녀의 딸이면 기녀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특히 관기 그 나라에 매여 있는 기생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게 이제 대물림이 됐단 말이에요. 조선은 모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분을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양반이어도 어머니가 천민이면 천민이에요. 홍길동 보시면 알죠? 홍길동 아빠는 판서인데 판서면 여러분 엄청 높은 거거든요. 지금 장관급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천민이죠. 그래서 홍길동도 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성춘향은 퇴기월매의 딸이기 때문에 얜 천민이 맞아요. 근데 마치 자기는 무슨 양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평민가의 규수인 것처럼 이렇게 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기생이 아니니 예사처녀를 함부로 부를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외간 남자가 왜 여자를 부르냐 이거죠.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했는데 그런 말이에요. 갈 리도 없다. 법도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당초에 네가 말을 잘못 들었겠지. 옛날에는 또 이렇게 양반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애둘러서 깝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몽룡이 오라고 했겠죠. 근데 이몽룡을 그 사람 참 잘못된 사람이네, 나쁜 사람이네. 왜 그런 령을 내려?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하인을 대신 비판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 들었나 봐. 이런 식으로. 뭐 아무튼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방자가 별수 없이 광안리로 돌아와 도련님께 여쭈오니 도련님이 그 말을 듣고 기특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명을 거역했다고 해서 얘를 비난하지 않고 지조와 절개가 있구먼. 나름 법도를 아는 애구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말인즉 옳도다. 다시가 말을 하되 이리 하여라. 방자가 그 전가를 가지고 춘향에게 건너가니 그 사이에 제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다시 갔더니 없었어. 집에 가버렸어요. 그 다음 봅시다. 저의 집을 찾아가니, 저는 이제 춘향이죠. 춘향이네 집을 찾아가니 모녀간에 마주 앉아 점심을 먹는구나. 방자가 들어가니 너 왜 또 오느냐? 이건 춘향이 말이겠죠. 황송타 도련님이 다시 전갈하시더라. 내가 너를 기생으로 한 것이 아니다. 들으니 네가 글을 잘한다기로 청하노라. 여기서 내는 이몽룡이에요. 이몽룡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하고 있는 거죠. 여염처자, 여염이라는 건 이제 평민들이에요. 평민들. 밑에 보면 뜻이 나와 있죠. 백성의 살림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냥 일반 평민이란 뜻입니다. 일반 평민 처자를 불러보는 것이 민망한 일이죠.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를 마음대로 이렇게 만나고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꺼리지 말고 잠깐나 다녀가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네가 뭐 예뻐서 너를 어떻게 뭐 그 꼬셔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글을 잘한다길래 그 글솜씨를 좀 보고자 한다. 뭐 이런 얘기죠. 예나 지금이나 원래 이런 걸로 이제 다 꼬시는 거 아닙니까? 뭐 네가 뭐 공부를 잘한다는데 공부 좀 알려줘. 뭐 아니면 뭐 그림 그리는 것 좀 알려줘. 뭐 이러면서 다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불렀습니다. 춘향이의 너그러운 마음에 연분이 되려고 그런지 갑자기 갈 마음이 난다. 자,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지금 서술자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서술자가 춘향의 내면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모친의 뜻을 몰라 한동안 말을 않고 앉아 있었더니 춘향 어미가 썩 나앉아 정신없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앞에 있으니까 어머니의 뜻을 모르잖아요. 어머니가 가라고 할지 말라고 할지.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춘향 엄마가 꿈이라 하는 것이 모두 허사는 아니로구나. 간밤에 꿈을 꾸니 난데없이 연못에 잠긴 청룡 하나 보이기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했더니 우연한 일 아니로다. 자, 그러니까 내가 꿈에 용을 봤다는 거예요. 꿈에 용을 봤다. 그래서 네가 저 이몽룡 도련님 보려고 내가 꿈에 룡을 봤구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우연이 아니다. 어쩌란 얘기예요? 가란 얘기죠. 네, 가란 얘기예요. 또한 들으니 사또 자제 도련님 이름이 몽룡이라 하니 꿈몽자, 용룡자 신통하게 맞추었다. 그나저나 양반이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 있겠느냐? 잠깐 다녀오너라. 자, 두 가지의 근거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우연이 아니다. 꿈에서 봤으니 인연이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건 인연이라는 거예요. 인연이다. 그리고 양반이 부르시는데 안 갈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신분 차이에 따른 복종이죠. 두 가지의 근거를 들어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신분 상승의 욕구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원했던 것은 이 신분 상승이거든요. 신분 상승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룡이랑 잘 돼가지고 신분이 상승되길 바라는데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해야 신분이 상승될 수 있냐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양반이 이 여자를 첩이 아닌 본처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본처로. 그러면 뭐 신분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불가능한 일이죠. 물론 이건 소설이니까. 자, 어쨌든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습니다. 춘향이가 그제야 못 이기는 모습으로 겨우 일어나 광안루를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꺽쇠가 돼 있는데 이 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 이런 걸 이제 장면의 극대화, 묘사가 사용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거, 이런 걸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어떤 모습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춘향이가 건너갈 때 그 모습, 대명전 대들보의 명백이 걸음으로 양지마당의 씨암탉 걸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걸어간다는 거죠. 흰 모래바다의 금자라 걸음으로 달 같은 태도 꽃다운 용모로 천천히 건너간다. 월나라 서시가 배우던 걸음걸이로 흐늘흐늘 건너온다. 요거는 중국 고사 인용인데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한 명이에요. 서시.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오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그래서 월나라의 첩자로 오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오나라 왕의 혼을 쇽 빼놓은 거죠. 미인계로. 그래가지고 오나라가 멸망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름다운 여자를 뭐라고 하면 경국지색이라고 그래요. 경국지색. 나라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아름다움이란 뜻이고요. 월용화태. 자, 이게 지금 달 같은 태도 꽃다운 용모 요거 있죠. 이게 월용화태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달 같은 태도 꽃다운 용모. 월용화태. 그래서 이것도 아름답다는 얘기고, 이거 외에 아름다운 여자를 뜻하는 사자성어들이 좀 있어요. 단순호치. 단순호치는 붉은 입술에, 제가 지금 뜻은 안 써드리는데 여러분 뜻을 아셔야 돼요. 경국지색, 나라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미모. 월용화태는 요거. 단순호치, 붉은 입술에 하얀 이, 치아. 네, 이게 이제 미인을 뜻하는 말들입니다. 사자성어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요게 이제 춘향이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도련님 난간의 절반만 비켜서서 그윽이 바라보니 춘향이가 건너오는데 광안루 가까이 온지라. 도련님이 좋아라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요염하고 정숙하여 그 아름다움이 세상에 둘도 없는지라. 얼굴이 빼어나니
청강에 노는 학이 설월에 비친 것 같고 비유 직유 쓰여져. 흰 치아 붉은 입술 여기 나오네요. 흰 치아 붉은 입술 이게 단순호치다. 단순호치 여기다 써주세요. 단순호치. 반쯤 열렸으니 별도 같고 옥도 같다. 연지를 품은 듯 자줏빛 치마 고운 태도는 석양에 비치는 안개 같고 계속해서 직유법 비유를 사용하고 있죠. 푸른 치마가 영롱하여 은하수 물결 같다. 고운 걸음 단정히 옮겨 천연히 누각에 올라 부끄러이 서 있거늘.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남자를 마주하니까 부끄럽죠. 통인을 불러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남녀칠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직접 얼굴을 마주하거나 남자와 여자가 직접 대화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사람을 두고 뭐뭐라고 전해라. 그러면 걔가 그 옆에 있는데도 직접 말을 안 하고 야 너 이거 입어 이렇게 말 안 하고 이걸 입으라고 전해라. 그러면 이제 통인이 이걸 입으라십니다. 뭐 이걸 입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뭐 전해요. 그러면 나는 이걸 못 입겠다고 전하게 뭐 이러지. 걔가 또 못 입겠답니다. 뭐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사람 통인이에요. 통인. 뭐 지금은 이제 통역처럼 지금 통역이라는 건 이제 말이 달라서 통역이 있는 거지만 이때는 남자 여자 사이에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통인을 불러요. 그래서 앉으라고 일러라인 거예요. 앉아라가 아니라. 이해되죠? 앉으라고 일러라. 그래서 통인은 말을 전해주는 사람. 써줄까? 그 다음 보시면 앉은 거동 자세히 살펴보니 갓 비가 내리는 바다 흰 물결에 목욕 재개하고 앉은 제비가 사람을 보고 놀랐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춘향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비유. 별로 꾸민 것도 없는 천연한 절대 가인이라. 뭐 이때는 성형을 하진 않았겠지만 이제 화장 같은 걸 많이 안 했다는 거죠. 쌩얼이야. 쌩얼인데 예쁘다는 얘기죠. 아름다운 얼굴을 대하니 구름 사이 명월이요. 구름 사이 명월. 명월은 이제 밝은 달이죠. 붉은 입술 반쯤 여니 강 가운데 핀 연꽃이로다. 신선을 내가 몰라도 하늘나라 선녀가 죄를 입어 남원에 내렸으니 적강화소인데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아름답다. 선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다 이런 얘기죠. 달나라 궁궐의 선녀가 벗 하나를 잃었구나. 왜? 얘가 내려왔어요. 달나라에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그 달나라에 있는 애가 외로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얼굴 네 태도는 세상 인물이 아니로구나. 이때 춘향이 추파를 잠깐 들어. 추파는 여러분 눈길이에요. 눈길. 여러분은 잘 안 쓰는 말이겠지만 추파를 던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추파를 던지다 이러면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은근하게 꼬시는 눈빛을 던지는 걸 추파를 던졌다라고 말해요. 추파는 눈길입니다. 눈길. 추파를 잠깐 들어 이도령을 살펴보니 천하의 호걸이요. 자 이번엔 이제 이몽룡에 대한 묘사. 천하의 호걸이요 세상에 기이한 남자라. 이마가 높았으니 젊은 나이에 공명을 얻을 것이요. 이맘에 턱이며 코와 광대뼈가 조화를 얻었으니 충신이 될 것이라.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니 야 아니 이마며 턱이며 코와 광대뼈가 조화를 얻지 못하면 충신도 못 되냐? 너무하네. 이 외모 지상주의 이거 옛날에 더 심했어. 조선시대 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마며 턱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잘생겼다는 얘기인데 잘생겼으니까 충신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자 아무튼 잘생겼습니다. 흠모하여 눈썹을 숙이고 무릎을 모아 단정히 앉을 뿐이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춘향이가 봤을 때 이도령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춘향이도 마음이 있는 거죠. 이도령 하는 말이 옛 성현도 같은 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동성동본 아세요?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성이 같고 본이 같으면 결혼을 못 해요. 김해 김씨 요즘 친구들은 본을 잘 모르죠. 이런 걸 잘 이제 뭐랄까 신경을 안 쓰고 사니까 잘 모르는데 저는 경주 최씨예요. 그럼 이제 경주 최씨가 있고 전주 최씨가 있고 해주 최씨가 있고 또 뭐 있지? 김해 어디 뭐 아무튼 뭐 있어요. 이게 최씨가 좀 여러 개가 이렇게 있고요. 뭐 이제 김씨도 굉장히 많죠. 뭐 있냐? 김해 김씨, 경주 김씨, 안동 김씨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본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이 같고 본이 같다는 건 여러분 옛날에는 그러니까 같은 가족인 거예요. 옛날에는 안동 김씨 이러면 그 김씨 가문이 안동 지역에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걔네를 안동 김씨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말은 같은 조상 밑에서 나온 애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동 김씨끼리 결혼을 하면 친척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이거는 오랑캐들이 나는 거예요. 저기 일본 오랑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양반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옛 성현도 같은 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성부터 확인을 하는 거야. 왜냐면
성이 같으면 우린 만나면 안 되거든요. 네 성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 살이냐. 물론 이제 다르죠. 이몽룡은 이시고 성은 성가였고 성춘향이니까 성이 다르죠. 나이는 16세입니다. 이도령 거동보소. 허허 그 말 반갑도다. 자 여러분 16세 밑에 나오는 28. 28이 몇이에요? 28에 16이죠. 28, 16. 그래서 28 청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28 청춘. 28 청춘이 28일 때가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6세를 얘기해요. 16세. 16세 때가 제일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은 사실 이미 제일 아름다운 그 시기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났어 이미. 뭐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28 청춘. 이들은 거동보소. 허허 그 말 반갑도다. 네 나이를 들어보니 나와 동갑인 28이라. 나도 16인데 우리 동갑이네. 뭐 그런 얘기죠. 성씨를 들어보니 하늘이 정한 인연이다. 왜? 성이 다르거든요.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성이 다르니까 야 너 성이 뭐야? 나랑 다르네. 우리 천생연분이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혼인하여 좋은 연분 만들어 평생 같이 즐겨보자. 너의 부모 모두 살아계시냐? 편모스라로소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네, 편모, 어머니만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왼쪽에 나와 있네요, 그죠? 이걸 편모라고 하죠. 그다음 보시면 형제는 몇이나 되느냐? 올해 60세를 맞은 나의 모친이 무남동녀나 하나요. 너도 귀한 딸이로다. 왜? 하나니까. 하늘이 정하신 연분으로 우리 둘이 만났으니 변치 않는 즐거움을 이루어보자. 춘향이의 거동보소. 고운 눈썹 찡그리며 붉은 입술 반쯤 열고 가는 목소리 겨우 열어 고운 음성으로 여쭈어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려는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한자 성어가 있어요. 충신불사이군. 열려 뭐더라? 불사이부. 불경이부. 네. 충신불사이군 열려 불경이부라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 이게 이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충신은 두 임금을 그러니까 충신은 불사 섬기지 않는다. 이 사자가 섬길 사자예요. 이군 두 임금을 열려라는 건 이제 절개를 지키는 여자는 절개 있는 여자는 불경 공경하지 않는다. 두 남자를 이런 뜻이죠. 예글에 일렀으니 도련님은 귀공자여 소녀는 천한계집이라 한번 정을 맡긴 연후에 바로 버리시면 일편단심 이내 마음 독수공방 홀로 누워 우는 하는 이내 신세 내 아니면 누구 읽고 그런 분부가 없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당신이랑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당신은 양반이고 나는 천민이야. 그 양반이니까 천민 따위 한번 뭐 이렇게 취했다가 버리는 게 일도 아니거든. 그럼 당신이 나 버리고 가면 나는 열려 불경 이부라 했으니 나는 두 남자를 섬길 수가 없고 당신이 나를 한번 취하고 버리면 나는 평생 동안 당신만 그려하면서 외롭게 살아야 돼. 싫어. 난 그런 거 싫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예요. 도련님은 귀공자, 너는 귀공자고 나는 천한 계집인데 네가 한번 정을 맡긴 다음에 바로 버리면 난 어떡하냐 이거야. 독수공방 홀로 우는 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분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버릴 거기 때문에 싫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이도령 하는 말이 여러분 이런 거 정리를 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 부분 이게 왜 여기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나를 버리면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성춘향이 계속해서 이걸 좀 걱정해요. 뒤에 가면 또 나오지만 계속해서 나를 버릴까봐. 이제 왜냐면 저 사람은 양반이니까. 그래서 요런 뜻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도령 하는 말이 네 말을 들어보니 어찌 아니 기특하랴. 서리적 표현. 우리 둘이 인연 맺을 적에 금석같이 맹세하리라. 네, 굳게 약속하마. 절대 버리지 않으마. 뭐 이런 약속이죠. 네 집이 어디매냐. 여러분 이런 남자의 말을 믿습니까? 춘향이가 여쭈어대 방자가 물러 물으셔서 이도령 허하웃고. 자 이것도 이제 내 너더러 묻는 일이 허황하다. 이것도 이제 뭐냐면 외간 남자가 외간 여자의 집을 물어보는 것이 이제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교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여기 보면 이도령이 웃고 내 너더러 묻는 일이 허황하다. 다 이게 유교적인 가치관. 방자야, 예, 춘향의 집을 네가 일러라. 방자 손을 던지시도록 가리키는데
저기 저 건너 동산을 오르라고 물고기 뛰노는 푸르고 푸른 연못 가운데 신비한 하초가 무성하고 나무마다 앉은 새는 화려함을 자랑하고 뭐 이런 집이 있다고? 바위 위 구분 솔에 맑은 바람이 건듯분이 늙은 용이 서려 있는 듯하고 있는 듯 없는 듯한 문 앞에 버들 들쭉나무 측백나무 전나무며 그 가운데 행자목은 음양을 조차 마주서고 오동나무 대추나무 깊은 산중 물푸레나무 포도달에 덩굴나무 넌출 휘 친친감겨 담장 밖에 우뚝 솟았는데 소나무 정자가 대나무 숲 사이로 은은히 보이는 게 춘향의 집입니다. 뭐 이게 집이냐? 뭐 거의 이건 나무 굴인데 뭐 온통 나무로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이제 춘향의 집을 칭찬하고 신비하다. 그리고 이제 옛날 양반들의 기준에서는 이런 뭐지 이런 나무들을 많이 심는 게 양반들이 어떤 심성을 가꾸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었다라는 건 이제 심성이 좋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제 여기 이제 음성상징어 의태어가 쓰였다는 거죠.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면의 극대와 열거가 쓰였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도련님 말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집이 정결하고 송죽이 울창하니 여자의 정절을 가해할 리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걸 보고 아, 이 사람의 정절을 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만 옛날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들을 많이 심는 게 성품을 나타내 준다. 그 다음에 송죽, 이 소나무와 대나무는 이건 뭐 다 아실 텐데 소나무와 대나무는 뭐예요? 사철나무,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절개를 의미하죠. 그래서 절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만 송죽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사대부들도 자신들의 정절을 드러내기 위해 정절이라고는 안 하죠. 남자들의 절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소나무와 대나무를 칭송했죠. 춘향이 일어나며 부끄러이 여쭈오되 세상 인심 고약하니 그만 놀고 가야겠소.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남녀의 자유연애를 하면 안 돼요.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매파를 서로 보내서 매파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집안끼리 결혼을 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지.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해가지고 막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고 이건 불가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인심 고약하니 그만두고 가야겠어. 사실은 이제 춘향전 이야기할 때 자유연애 사상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유연애 사상이 들어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걸 좋아했던 거예요. 왜냐면 자유연애가 좀 자유롭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원래 이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게 드러납니다. 도련님이 그 말을 듣고 기특하다. 다 기특해요. 왜? 이런 유교적 가치관을 따르는 것 자체가 이제 사대부인 이도령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니네 남친 여친이 어디 가서 아무 남자 아무 여자나 막 이렇게 만나고 막 쉽게 만나고 이런 사람인 거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도령이 봤을 때 얘는 천민인데 아무 남자나 만나고 다니는 애가 아닌 거야. 너무 좋은 거죠. 기특하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듯한 일이로다. 오늘 밤 퇴령 후에 너희 집에 갈 것이니 괄시나 부디 마라. 춘향이 대답하되 나는 몰라요. 이제 뭘 몰라. 그러니까 이제 부끄럽다 이거죠. 네가 모르면 쓰겠느냐. 잘 가거라. 오늘 밤에 서로 만나자. 누각에서 내려가니 춘향어미가 마중 나와 에고 내 딸 다녀오냐. 도련님이 무엇이라 하시더냐. 무엇이라 하긴요. 조금 앉았다가 가겠다고 일어나니 저녁에 우리 집에 오지마 하옵디다. 그래 어찌 대답하였냐. 모른다 하였지요. 잘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여기서 또 넙죽 그래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른다 그랬더니 잘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때 도련님이 춘향을 서둘러 보낸 후에 잊을 수가 없어 공부방에 돌아와도 만사의 뜻이 없고 다만 생각이 춘향이라. 말소리 귀에 쟁쟁 고운 태도 눈에 삼삼하다. 이런 것도 음성 상징어고요. 음성은 뭐야? 음성 상징어. 삼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빠졌다. 사랑에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뒷부분의 줄거리 봅시다. 그날 밤 성춘향의 집을 찾아온 이몽룡은 성춘향과 백년 가약을 맺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몽룡의 아버지 이부사가 승진하여 한양으로 부임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이사를 가요. 이몽룡은 성춘향에게 후일을 약속하고 떠나는데 이때 성춘향이 난리를 칩니다. 왜? 나 안 버린다더니 내가 뭘 했어?
내가 뭘 했어? 네가 나 갖고 놀다가 이렇게 가버리면 나 평생 혼자 살아야 된다고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안 그런다며. 어딜 가? 뭐 이렇게 막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이제 이몽룡이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한편 남원의 새로 부임한 사또, 이제 이몽룡 아버지가 원래 사또였어요. 이 부사인데 이 부사가 이제 사또 벼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사람이 사또였는데 떠났으니까 새로 부임한 사또가 있겠죠? 이 변학도가 옵니다. 근데 변학도가 이 남원에 온 이유는, 여러분, 남원이 세금이 많이 거치는 데도 아니고 세력을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온 이유가 오직 성춘향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얘가 굉장히 유명했나 봐. 그래서 성춘향 보려고 이제 왔어. 성춘향에게 자신의 수청을 들라고 강요합니다. 왜냐면 그러려고 왔으니까. 근데 성춘향이 거절합니다. 이를 거절한 성춘향은 옥에가 치게 되고, 한양으로 간 이몽룡이 과거의 장원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고 남원으로 내려와 변사또를 벌하고 성춘향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변사또가 성춘향한테 수청을 들라고 한 거는,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월매가 퇴기 월매인데 이 여자가 관기, 그 관가에 속해 있는 기생이야. 그러면 관기의 딸이면 관기거든. 거의 대물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관기로 봐야 되는데, 사실 성춘향은 자기가 이제 여염집 교수다 이러고 이제 다니는 건데 그건 지 생각이고. 어쨌든 그래서 변학도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이 소설에서는 거의 악의 축처럼 그려지죠. 그리고 얘가 정치를 또 제대로 못해요. 백성들을 괴롭히고 다 뺏어먹고 뭐 이런 또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남원으로 내려와서 변사또를 벌하고 성춘향을 구하고요.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이제 이몽룡과 함께 한양으로 가고 혼인을 하고, 임금에게 뭐더라? 뭐지? 이름이 충절 부인인가? 정경 부인일 거예요. 정경 부인 칭호를 받아요. 네, 정경 부인 맞네요. 네, 정경 부인 칭호를 받습니다. 저의 기억력이 아직은 괜찮나 봐요. 정경 부인 칭호를 받고, 사실 이게 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춘향이 뭘 이뤘어요? 그 신분 상승의 꿈을 이루었죠. 그래서 신분 상승을 이뤄냈다라는 이야기,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를 했는데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아셔야 되는데, 운문체, 운율이 있는 문체, 이중적인 언어. 근데 이 글에서는 비속어가 사용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양반들의 언어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악, 언어 유희, 과장열과 희화화인데 사실 이것도 이 부분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뒷부분에서 드러나고요. 풍자도 이 부분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편집자적 논평도 이 부분에서는 딱히 없어요. 장면의 극대화는 있었죠. 그죠? 장면의 극대화는 아까 뭐 요런 부분도 장면의 극대화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도 장면의 극대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잖아요. 연분이 되려고 그런지 갑자기 갈마음이 난다. 요런 거를 가끔 이제 서술자의 개입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서술자의 개입과 편집자의 논평은 조금 다르거든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냥 학교 필기를 따라 보셔야 돼요. 여기를 편집자적 논평으로 가르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걸 편집자적 논평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춘향이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는 걸로 보셔야 돼요. 이건 서술이에요. 아시겠죠? 편집자적 논평은 평가, 주관적 논평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그냥 서술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되게 좀 애매해요. 학생들이 판단하기가. 그래서 이건 그냥 외우세요. 이건 외우시는 게 시험 볼 때는 확실할 거예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이렇게 애매한 건 그냥 안 낸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애매한 건 안 내요. 확실한 것만 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내면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서술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편집자적 논평은 쓰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혹시라도 학교에서 편집자적 논평이나 설자의 개입이라고 가르치시면 그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내신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면의 극대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의 특징이 있는데 비현실성이에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 이거 춘향전 비현실성인가요?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현실성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현실성은 날라댕겨야 돼요. 뭐 날라댕기거나 아니면 귀신이 뭐
뭐 나오거나 뭐 이런 게 이제 비현실성이고, 물론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걸 비현실성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연성.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우연성은 딱히 처음에 이제 만날 때 이몽룡이랑 성춘향 만날 때 그냥 우연히 만났다 정도. 네. 근데 이것도 우연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전성. 이거는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춘향전이요 여러분 되게 여러 가지의 판본이 있어요.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말투가 조금씩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 춘향가도 조금씩 다른데 이게 연려수절 춘향가가 있고 뭐 어느 지역 춘향가가 있고 이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 적층 문학이라서 그래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문학이라서 이거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행복한 결말도 고전술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표면적 주제, 이면적 주제. 표면적 주제는 신분을 뛰어넘은 남녀 간의 사랑으로 그냥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이죠. 근데 이면적 주제는 포악한 관리에 대한 민중의 저항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변사또가 되겠죠. 변사또가 포악한 관리, 그에 대한 민중의 저항. 그 다음에 신분 상승 욕구, 이건 이제 그 당시에 평민들이 가졌을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연애 사상,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이몽룡과 성춘향이 자유연애를 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 연애를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막 설레는 거죠. 네. 그런 자유연애 사상도 이면적인 주제로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